안녕하세요. 정희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법지문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법지문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경제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문인데 실제로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좀 멘탈 붕괴가 됐던 그런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수능에도 이런 난이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보를 확인할 것이고 어떻게 문제에 써먹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문제 구성을 살펴보기로 했었어. 그래서 문제 구성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나랑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야, 우리가 지금 이 지문이 정보가 되게 많아. 그럼 네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바젤 1, 바젤 2, 바젤 3 해가지고 웬 협약이 자꾸 바뀌잖아.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잘 봐봐. 이거 어쨌든 협약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의 이론이라고 본다면 이론이 여러 개가 나왔다는 건 각 이론마다 뭔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맞지? 그래서 이론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럼 너는 당연히 그 이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에 핵심을 뒀었어야 돼. 실제로 우리가 답 나오는 걸 보면 공통점에서도 답이 나오고 있고 여기 있는 차이점 가지고 문제를 풀어줬어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넋 놓고 읽으면 안 되고 바젤 1이 있었고 바젤 2로 바뀌었다면 이 1과 2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 위주로 살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그 다음에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은 무슨 BIS 비율 해가지고 공식 같은 거 나와 있잖아. 그럼 공식 나와 있으면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을 보면요. 여러분 뭐 1번은 당연히 내용 전개 방식이니까 문제 다 읽고 나서 한 번에 싹 해결하면 되는 거겠고 뭐 2번 같은 경우에 내용 일치 문제야.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는 앞대가리에서 좀 중심 소재를 잡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핵심을 잡아주셨을 거라 믿고 너네 3번에 BIS 비율에 대한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와 있어. 근데 지금 1번은 바젤 1이었고요. 2, 3, 4가 바젤 2였지. 그럼 너희는 2, 3, 4를 묶었어야 돼. 그럼 너희 바젤 1에서 바젤 2 넘어가기 전에 일단 1번 선지 해결하시고 바젤 2를 다 읽고 나서 2, 3, 4 해결하면 되겠네. 네, 바젤 3 다 읽고 나서 5번을 해결하러 오는 거야. 이렇게 좀 끊어가면서 읽어야 우리가 정확한 독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희가 안 끊으면 안 끊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짬뽕 되는 거야. 이게 짬뽕이 되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번 끊어서 가주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제일 힘들게 했을 것이 아마도 4번이었을 건데 얘들아 4번에 별표 한 3개 쳐두시고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 있지. 나와 있는 정보가 있고 보기에 표 있고 이런 유형은 사회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잖아. 우리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거든. 그래서 너희 거기다 별표 한 3개 쳐두시고 이렇게 적어. 미지수를 설정해야겠다. 얘는 미지수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는 쌤이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였잖아. 그럼 너는 기억 읽고 나서 바로 해결을 해주는 거야. 알지?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생긴 거는 어휘 문제처럼 생겼었는데 사실은 내용 맥락을 판단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휘의 탈을 쓴 뭐 내용 이해 정도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 파트 읽고 확인, B 파트 읽고 확인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시키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내가 과연 정보를 제대로 잡았는가 위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 화제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앞부분에 조약과 국제관습법이랑 반면에 뒤에 나오는 국제기구에서 결정 내린 케이스 이 두 개를 구분을 했어야 했던 거야.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대조하면서 읽는 연습이 됐을 거니까 하나하나 읽진 않겠는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조약이랑 국제관습법을 다른 걸로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반면에 이전에 지금 조약이랑 관습법이 같이 나와 있지. 그럼 얘네 둘을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찾았으니까 대답 한번 해봐. 지금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특징이 뭐야? 얘는 일단 규범이야.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지. 규범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게 국제기구 어쩌고 저쩌고 였던 거잖아. 그리고 그 국제기구에서 결정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BIS 비율 규제였던 것인 거고. 근데 이놈의 특징은 규범이 아니라는 거야. 규범은 아니야. 즉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거를 규범적인 것처럼 지켜준다는 거지. 근데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줄에 일종의 규범적인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 밑에 보시면 너네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런 걸 잘 읽었어야 돼.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야, 그럼 지금 위반을 시키고 있는 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건 조약과 국제관습법이겠지? 그렇게 연결을 했었어야 돼. 근데 반면에 국제기구 같은 경우엔 제재가 따로 없는 거야. 규범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밑에 옆에 줄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한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결국 너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잡았어야 했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로 조약과 국제관습법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결정 내린 거.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조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규범이어서 제재가 있지만 얘는 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걸 생각했었어야 돼. 오케이? 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S 비율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중해 주시고, 자,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의 비율을 설정할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뭐 예금을 했다가 다시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자본의 비율을 설정을 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 8%는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우리 사회지문에서 특히 경제나 뭐 요런 지문들에서 공식 나오면 무조건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BIS 비율은 뭐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 알려줄게요. 자, 가봅시다. 여기에서 자기 자본은요, 지금 여기 분자 파트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거 볼게요.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랍니다. 자, 이거 정보 활용할 때 얘들아, 우리 조금 시간이 걸려도 위에다 쓰고 가면 훨씬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밑줄 치는 거 말고 좀 쓰고 갑시다. 그래서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본에다가 보완 자본에다가 단기 후순위 채무를 합해주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이야. 이번에 분모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다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거란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한 자산이 있을 거고 그 보유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이래. 알려줬으면 써먹으면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자, 근데 이 중에서 위험 가중치는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형별로 위험한 게 있고 덜 위험한 게 있겠지. 그걸 반영한 걸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고요. 회사채는 100%로 획일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야, 획일적 표시해봐. 아, 요런 단어 뭔가 좀 뒤가 구리지 않냐?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획일적으로 부여했다는 건 어디 가거나 어쨌든 무조건 국채는 0%야. 국채는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회사채는 100%로 위험해. 요 얘기인 거야. 아, 그쵸? 나라가 망할 확률이 거의 적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채에서 뭔가 빵꾸가 날 확률은, 위험한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0%. 근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크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걔한테는 100%를 주겠다는 거지. 그럼 이런 정보가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그럼 일단 표시해 두시고요. 국채는 0%였고 회사채는 100%였고 이걸 획일적으로 부여했어. 자,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커졌고,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요 자산 자체를 신용 위험에 따른 것과 시장 위험에 따른 것으로 새로 정의를 해서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장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봐봐.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했죠. 그럼 뭐뭐와 달리 나오면 일단 가로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가지고 정보 활용할 거니까. 일단 신용과는 달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엔 은행이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게 바로 바젤 1이었어. 그치? 야,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러부터 바젤 2 나오잖아. 그럼 일단 여기서 끊는 거야. 바젤 1 끊으시고요. 야, 바젤 1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였냐?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였어? 여기는 위험 가중치를 OECD 국가라면 국채는 무조건 0%, 그리고 회사채는 100%를 부여한다. 이것이 바젤 1의 포인트였어. 그럼 너희는 이런 정보에 포인트를 주는 거야. 표시를 했어야 돼. 자,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의 한계가 드러났어. 그럼 뭔가 문제점이 생겼겠지? 그래서 보완한 게 바젤 2인 거잖아. 그럼 바젤 1과 바젤 2의 차이점이 바로 그 보완점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가볼게. 그래서 바젤 2 협약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고려한 거야. 세분화시켜서. 자,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럼 너희는 당연히 표준과 내부를 구분했었어야겠지? 그럼 각각의 특징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 차이점 생겼지. 야, 우리 무조건 이런 차이점 잡아주기로 했었잖아. 그럼 너희는 거기에 별표를 치든 세모를 치든 뭔가 했었어야 돼. 지금 바젤 1과 바젤 2의 차이점이 뭐래? 바젤 1은 무조건 국채는 0이었고 회사채는 100이었는데 바젤 2 같은 경우에는 국채는 0에서 150%로 뭔가 그 위험 가중치를 늘리게 됐고 그 다음에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늘리게 됐다. 그럼 이런 차이점을 잡아줘야 돼. 분명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거니까. 그치? 네가 옆에다 쓸 시간은 없었어도 뭐 별표나 세모나 이런 건 했었어야 했어. 자, 그래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위험 가중치를 낮게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만 하면 덜 위험한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 나왔지. 얘들아, 쌤이 얘기해 줄게. 야,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예시 같은 거 하나도 없었지. 근데 갑자기 예시가 튀어나와. 야, 요거 내는 출제자가요. 심심해서 예시를 넣겠어요? 아니죠. 우리 시험장에 나오는 모든 글들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갑자기 중간에 예시를 줬다는 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야. 그럼 너는 갑자기 예시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 자, 그거 다 별표 표시해. 예를 들어에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갑작스러운 예시는 키워드야. 갑작스러운 예시는 우리가 문제 풀 때 키가 되는 거야. 표시해놔. 간다. 자, 예를 들었어. 그럼 집중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이었어. 내가 어떤 회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게 100억이야. 근데 그때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야. 자, 위험 가중치가 20%야. 그랬더니 위험 가중 자산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이 됐대. 자, 이게 예시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것들의 관계를 잡아줘야겠지. 야, 잘 봐. 얘랑 얘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아, 실제 보유한 금액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곱하면 회사채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 잡았어야 했던 거야. 이해돼? 일단 네가 예시를 통해서 이거라도 잡았으면 훨씬 다행이야. 근데 사실은 이 정보가 맨 처음에 줬었거든. 맨 처음에 이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금액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곱한 거라고 알려줬었어.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 정보를 잡았긴 했겠지만 실제로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힌트를 준 거라고 예시를 통해서. 지금 이게 이건 거잖아. 실제 내가 보유한 자산에서 위험 가중치를 곱하면 그 위험 가중 자산에 들어가는 회사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정보를 잡았지만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으면 하다못해 예시를 통해서라도 잡았어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예시를 가지고 이 정보를 잡았어요. 우리 이따가 이거를 알아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있어. 아까 너희가 힘들었던 4번 있잖아. 그 4번이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였거든. 자, 같이 한번 가보자. 간다. 그래서 이런 정보 위주로 잡아주시고요. 내부 모형 나왔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표준 모형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내부 모형 나왔어. 자, 내부 모형은요.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야, 근데 이거 은행이 선택하는 거 앞에서도 뭐 하나 있지 않았냐? 빨리 찾아봐. 앞에서도 은행이 선택해서 하는 거 뭐 하나 있었잖아. 그게 뭐였어?
시장 위험이었잖아. 시장 위험도 은행이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럼 지금 바뀐 것들 중에 공통점이 나왔잖아. 야, 공통점은 문제에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잡았어야 돼. 그럼 네가 맥락적으로 이거 위에도 있었는데? 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이거랑 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3번이었거든. 너네 3번에 4번이 답이었어. 3번에 4번 가봐. 자, 바젤2에 따를 거야. 자, 바젤2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지. 그게 뭐였다고? 내부 모형이었다고. 나 지금 공통점에서 답 나오는 거 보이냐? 그럼 당연히 너희는 이런 정보들을 당연히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야. 아,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3번은 요 정보만 잡았으면 답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뭐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우리 규제 비율이 얼마였어요? 8%였잖아. 이 8%를 초과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금 더 경직된 거를 보완시키겠다라고 했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바젤 3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바젤 3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바뀐 지점을 보는 거야. 자, 바젤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요,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자기 자본이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를 합치는 거였는데 이 바젤3에서는 얘가 빠졌다. 요 얘기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시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을 했답니다. 위험 가중 자산분의 기본 자본의 비율은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 6%는 넘었어야 했다. 이렇게 보완이 됐다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리 아까 나왔던 공식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바젤 1, 2와 바젤 3의 차이는 요 두 가지였던 거야. 단기 후순위 빠지고 기본 자본의 비율이 6% 넘어가게 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갑시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을 이전 협약과 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이 됐고 제도화되고 있었고 현재 28개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2009년에 가입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를 도입을 했고 그 이유는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우리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시장에 보여줘야 했던 것이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8% 이상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성이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무슨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좀 인정을 해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거야. 어디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건데? 국제 금융시장에. 아니, 금방이라도 파산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받아주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안정성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BIS 비율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지. 누가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이게 포인트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그 아까 어휘에 탈을 쓰고 있는 내용 맥락 파악하는 거 있었잖아. 그 몇 번이었니? 뒤에 6번이었어요. 얘들아, 6번에 3번 봐봐. 이게 지금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한다. 이 얘기였어? 아니지. 국제금융시장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 8% 이상은 지키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뭐 법적 구속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의 기억 파트에 말랑말랑한 법 해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랑말랑한 법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 야, 그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제재를 가하는 거야? 아니면 신뢰를 통해서 지들이 지키는 거야? 신뢰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말랑말랑 옆에 뭐 신뢰, 자발적 이런 거를 표시해뒀으면 되는 거였고 반대로 딱딱한 거는 뭔가 제재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됐겠다. 그렇죠? 이거 정도는 우리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너네 1번의 내용 전개 방식이나 뭐 2번 같은 경우에 답이 3번이었어. 3번을 보시면 딱딱한 법이야. 딱딱한 법은 제재를 가하는 거였지? 근데 이거 지금 뒤에 보면은 신뢰로서 구속력을 확보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우리 신뢰랑 관련 있는 건 말랑말랑한 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뭐 3번 틀린 거는 여러분이 잘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BIS 비율 아까 3번 문제 있잖아. 요거를 마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 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잡았던 정보들은 요런 게 단 거야. BIS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바젤 1, 바젤 2, 바젤 3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지점들이 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바젤 1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져. 자, 그러면 BIS 비율은 낮아지는가? 라고 했어. 자, 일단 첫 번째 바젤 1의 포인트가 뭐였니? 국채는 빵! 회사채는 100%를 무조건 하는 거였지. 아니 뭐 신용도가 낮아질 수는 있겠어. 근데 지금 위험 가중치 자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무조건 100%인 거야. 그럼 위험 가중치가 안 바뀌면 위험 가중 자산도 바뀌지 않을 거고 BIS 비율이 낮아지지 않겠지. 얘는 무조건 획일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위험 가중치가 그대로니까 이것도 그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젤2에 관련된 걸 같이 한번 가볼 건데 바젤2의 포인트는 국채와 회사채의 이 위험 가중치 비율이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자, 2번을 갈 건데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합니까? 이거 아까 바젤2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이었거든?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규제 비율 이상으로 좀 설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규제 비율은 8%였으니까 어쨌든 8% 이상으로만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8% 이상이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어떤 경우에는 뭐 9%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1%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데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잘 볼게. 얘들아 3번 같은 걸 잘했어야 돼. 여기 좀 별표를 쳐주시고. 자, 바젤2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할 거야. 이 국채를 매각한 다음에 이거를 회사채에 투자할 거야. 자, 그랬을 때 BIS 비율은 높아질 것인가를 볼 건데 얘들아 잘 생각해. 일단 BIS 비율 자체는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의 비율이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건 위험 가중치잖아. 그럼 위험 가중치를 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건 얘랑 얘 중에 뭐야? 얘지. 얘가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일단 얘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이거는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얘만 한번 건드려 보는 거지. 자, 봐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국채는요, 0%의 위험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전혀 위험하지 않는 국채 0%의 이 국채를 매각하고 회사채로 넘겼어. 그럼 회사채로 넘기는 순간 최소가 20%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내가 0%를 매각하고 회사채를 갖고 오는 순간 어쨌든 내 위험 가중치는 20%로 증가하게 되는 거야. 맞지? 야, 그럼 봐봐. 내가 위험 가중치가 증가했어. 그럼 위험 가중치가 커지면 위험 가중자산도 커지게 되겠지.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럼 BIS 비율도 작아지게 되는 거야. 물론 얼마큼 작아지는지 우리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몰라. 하지만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전체 BIS 비율도 낮아진다라고 했다고. 이걸 찾을 수 있다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높아진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 한번 예외적인 상황들을 생각을 해봐야 겠다라는 거고요. 자, 4번 아까 답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5번도 별표 쳐봐. 우리 친구들이 5번을 되게 많이 선택했어. 이걸 좀 봐야 돼. 자, 지금 바젤3야. 우리 바젤3의 포인트는 뭐였지? 단기 후순위 빼고 기본 자본이 6% 이상이면 되는 거였어. 자, 이런 상황에서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이번엔 보완 자본을 볼 거야. 이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지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는가라고 했어요. 얘들아, 잘 봐. 일단 보완 자본이 2%래. 그러면 얘는 물론 기본 자본이 6% 이상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BIS 비율이 8% 이상이다. 요거는 지켜준다고. 근데 문제는 최소 2%는 되어야 하냐?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럼 너희 최소 2% 표시해봐.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최소 2%는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조건이 나왔잖아?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너희는 그것의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돼. 야, 최소 2%의 예외적인 상황은 1%였을 때잖아. 맞지? 봐봐. 그럼 만약에 얘들아 보완 자본이 1%면 이게 8%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꼭 그럴까? 보완 자본이 1%여도 기본 자본이 얼마면 돼? 얘는 무조건 7% 이상은 지켜줘야, 6% 이상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1%면 얘가 7%가 넘어가면 이거 비율 지켜주게 되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2% 이상일 필요가 없는 거지. 최소 1%면 된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길 보시면 너희 거기 틀린 게 최소 2%는 되어야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1%여도 기본 자본이 7%면 그 규칙, 보완된 걸 다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꼭 2%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5번은 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줘야 돼. 특히 그 방금 우리가 봤던 3번 선지의 그 3번 문제에 5번 선지를 보시면 최소 2%는 되어야 했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 나오면 항상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제일 힘들어 했을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가볼 건데, 야, 사실 이게 좀 어렵긴 해. 근데 연습만 좀 제대로 해주면 이런 문제도 어떻게 좀 찌끄려 볼 수는 있겠다라는 건데요. 얘들아, 너네 4번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볼래?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 미지수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 있지. 이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뭐를 구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 미지수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이런 미지수는 얘들아,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공식 같은 거 잡았었죠. 그 공식으로 활용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중에 이 정보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있지. 그게 바로 미지수로 설정하면 되는 거야. 봐봐. 우리가 아까 공식을 어떤 걸 구했었냐면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었잖아요. 그 예시에서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실제로 보유한 거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곱해. 그러면 뭐 회사채든 국채든 이 위험 가중 자산에 들어가는 나의 그 회사채나 국채가 나오게 된다. 이 공식을 구했었어. 사실은 이게 우리 본문에서 벌써 2번째 나오는 말이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주는 거야. 본문에 있었던 공식을 가지고 보기에 없는 것이 바로 미지수다. 우린 그걸 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봅시다. 보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 일단 지금 바젤2 쓰겠대. 그럼 일단 바젤2 표시하시고요. 우리 바젤2의 포인트는 국채는 빵에서 150, 뭐 회사채는 20에서 150 이렇게 나누는 거였어. 오케이? 자, 바젤2를 따를 거고,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인 거야. 표시에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5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 자본 나왔지. 야, 자기 자본은 기본에다가 보완에다가 단기 우순이 더해주는 거였잖아. 그럼 지금 자기 자본이 얼마야, 총? 110억이 나오겠네. 그럼 옆에다 110억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가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된 위험 가중 자산이야. 그러니까 지금 위험 가중치가 아까 회사채는 50%였잖아. 그 50%를 반영해서 나온 가중 자산이 국채 300, 회사채 300, 시장은 400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일단 위험 가중 자산은 이 보유 금액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다 곱한 거였는데 이미 다 곱해서 그 표로 나와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일단은 위험 가중 자산 전체는 여기 나와 있는 표의 숫자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000억이 나오는 거야. 봐봐.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공식을 활용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 공식에서 지금 주어진 정보가 일단 회사채 위험 가중치는 50%였어. 맞지? 그리고 이거를 반영한 실제가 아닌 위험 가중 자산의 회사채는 300억이었어. 맞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실제 회사채였던 거야. 이해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았던 공식은 이거였어. 그리고 보기에서 우리한테 준 정보는 요것과 요거였잖아. 그럼 결국 네가 구해야 했던 것은 요 놈이라는 거야. 이거 찾는 연습을 해줘야 돼. 이해되지? 좋아. 야, 그럼 실제 회사채는 얼마였겠냐? 600억이었다. 이걸 잡는 거지. 아, 실제 회사채는 600억이었네. 이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미지수 설정한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갑시다. 1번.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을 볼 거야. 그럼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위험 가중 자산은 1000억이었고 자기 자본의 총합이 110억이었잖아. 그럼 11% 나오겠지? 근데 최소 비율이 8%였는데 11%니까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맞죠?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갈게요.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로 떨어졌어. 원래는 50%였잖아. 위험 가중치가. 그쵸? 근데 이번에 20%로 떨어졌대. 자, 그럼 생각해. 위험 가중치로 건드릴 수 있는 건 위험 가중 자산이었어. 그럼 50%에서 20%로 떨어졌으면 이 전체 숫자는 더 커지겠지? 야, 안 그래도 11%였는데 더 커지면 당연히 8%보다 훨씬 넘어가게 되는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BRS 비율은 공시된 8%보다 훨씬 높겠군.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 선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에서 너희한테 구하라고 물어보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 지금 거기 일단 선지를 먼저 보면은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했지. 자, 일단 가정하고 있으면 표시해. 가정하고 있으면 일단 표시해. 자, 그 다음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했죠. 그럼 결국은 얘가 물어보고 있는 게 국채의 위험 가중치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얼마인가 이거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이 3번 선지의 미지수는 국채의 위험 가중치인 거야. 그럼 국채 위험 가중치를 Y라고 쳐. 그럼 국채에서도 내가 실제 보유한 게 있었겠지. 실제 보유한 금액이 있었을 거고 위험 가중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에서 나온 국채가 있겠지. 그쵸? 그리고 우리한테 진짜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 국채의 위험 가중치니까 얘를 미지수로 Y로 설정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지금 위험 가중 자산에 나와 있었던 국채가 거기 표를 보면은 300억이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아까 가정하는 부분이 있었지.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냥 좀 괜찮은 숫자를 대입하면 돼. 가정은 대입하란 얘기인 거야. 자, 가볼게. 거기 가정을 어떻게 썼냐면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컸다면 했어. 그럼 회사채의 실제 규모가 600억이었으니까 600보다 큰 숫자를 네 마음에 드는 거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기왕 넣어줄 거면 좀 계산이 쉽게 여기 10단위로 끝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600억보다 크니까 1000억이라고 한번 쳐보자. 실제 국채가 1000억이었어. 그럼 위험 가중치가 얼마여야지 국채가 300억이 나올까? 이걸 생각하면 돼. 자, 이랬을 때 이 가중치는 얼마가 나와요? 30%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은 이 국채의 위험 가중치는 30%고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50%니까 국채가 훨씬 더 낮겠지.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가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알맞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야, 이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무슨 수학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좀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자, 4번을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갑은행이 이번엔 바젤 1로 갈 거야. 우리 바젤 1의 포인트는 무조건 국채는 빵, 회사채는 100이었어. 이거 갈 거야. 자, 바젤 1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고 했을 때 회사채는 600억이 될까를 보는 거야. 야, 바젤 2에서는 회사채가 얼마였대? 위험 가중치가 50%였을 때 회사채가 300억이 나왔어. 그럼 바젤 1은 위험 가중치가 100%잖아. 그러면 회사채가 얼마 나오겠어? 600억이 나오겠지. 맞죠? 오케이.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잘 봤어야 돼.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된다. 자, 볼게. 자,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대로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얘만 건드려야겠지. 그래서 보완 자본을 10억을 증액할 거야. 그럼 보완 자본은 얘였죠. 그냥 파랑으로 쓸게요. 내가 이걸 10억으로 늘릴 거야. 증액을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만족할 것인가? 이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점을 잡았어야 돼. 야, 바젤 3의 포인트는 뭐였냐? 바젤 3 같은 경우에는 단기 후순위 뺄 거야. 얘 없어졌어. 그 다음에 기본 자본이 6% 이상이면 되는 거였잖아. 맞지? 야, 근데 보완 자본 늘리는 거랑 기본 자본의 비율이 6% 이상이 되는 거랑 뭔 관련성이 있어? 전혀 관련을 못 시키고 있지. 보완 자본이 늘어난다고 해서 얘가 더 늘어나고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젤 3에서 보완된 건 기본 자본에 관련된 거였어. 단기 후순위 빼는 거고 보완 자본은 얘기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바젤 3에 보완된 것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완 자본 어쩌고저쩌고 나온 것은 여러분 바젤 3 포인트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심만 제대로 잡았다면 바젤 3에 바뀐 점은 기본 자본과 단기 후순위인데 보완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럼 얘를 아무리 건드려봤자 바젤 3 바뀐 부분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을 한번 마무리를 해봤어. 어떻게? 좀 이해가 됐어요?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이 지문이 만만치가 않아. 근데 이 사회 지문에서 정보를 쫙쫙 주고 공식 주고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보기처럼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표가 나오면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영상 끄는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봐. 다시 한번 네가 여기 있는 쌤이 잡은 이 바젤 1, 2, 3의 차이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잡은 정보들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